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잠시 뒤에 약 1시간 정도가 되겠군요. 뒤에 귀국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먼저 관련된 이준석 대표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당권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어떤 처사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정진석 부의장님이 당권 주자로 거론하는 분들도 많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에 대한 오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권 경쟁인 것처럼 말하는 거는 애초에 좀 당내 분란을 부추기려고 하는 분들의 생각이냐. 네,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출발하기 전에 어제 연합뉴스 TV와의 화상 인터뷰를 한 장면입니다. 정진석 의원, 당의 중진이고 국회 부의장인 정진석 의원과 이 공세, 오간 표현들이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뭐할 정도로 개소리, 싸가지 이런 단어들까지 써가면서 원색적인 그야말로 감정 싸움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 1시간쯤 뒤에 이준석 대표가 귀국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갈등 구도 그리고 이것이 국민의힘 내부에 또 어떤 여파, 영향을 주게 될지 그야말로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의 어떤 충고처럼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간 것과 관련해서 사실상 너무 우격다짐으로 간 게 아니냐, 그리고 자기 정치하는 게 아니냐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여당 대표는 뭘 해야 되냐면 윤석열 정부의 보탬이 되는 여당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한마디를 하면 거의 4마디 이상을 지금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이 광경이 점점 지속되면서 처음에는 당의 앞으로의 어떤 앞날을 고민하는 지도부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적대적 공생관계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손해볼 것 없습니다. 지금 손해를 본다기보다는 피해를 입는 건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고 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후보들을 선택한 그런 유권자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두 사람 다 적대적 공생관계가 됐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진석 의원은 사실상 공천관리위원장이었고 그다음에 충청도를 대표하는 그런 의원. 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충청도로 완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당권의 어떤 그런 경쟁이 됐을 때 윤석열 정부를 도와준 또는 상징하는 그런 서포터로서 또 충청권을 완승시킨 하나의 주역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이런 어떤 그 공방 속에서 그런 이미지를 완성시킬 수가 있는 계산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네. 이준석 대표는 아시다시피 어쨌든 지금 곧 윤리위원회라든지 또 자기한테 불리한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이 이슈를 크게 함으로써 사실은 이슈를 완전히 다른 쪽에 눈길을 돌리게 하고 자신의 당대표로서의 어떤 입지를 강화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적당한 선에서 두 사람이 멈췄다면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될 텐데 이것이 계속 비판을 받으면서까지도 나흘간 거의 계속됐다 한 사흘간 이어지는 어떤 모양새는 바로 자신들한테 이득이 없으면 하나도 하지 않는 정치인들이니 자기 정치로서의 어떤 이 상황을 지금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시쳇말로 둘 다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군요. 글쎄요, 적대적 상호 공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차하면 상호 공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우려도 생깁니다. 이준석 대표가 최근 1년 동안 해온 언행들을 보자면요. 조롱이라든가 갈라치기라든가 사실 정치의 품격, 일각에서는 본인의 인격에 대한 비판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정시석 의원이 비판한 것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왜 갔느냐부터 해서 시작됐습니다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크라이나를 왜 갔는지 저도 궁금해요. 보통 이제 여당 대표가 가면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가기도 하거나 그런 게 있는데 이 전쟁 시국인 상황인 나라에 가면서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정진석 의원이 지적을 한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기존에 해왔던 이 비판받는 본인의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인격적이라든가 이런 태도의 문제에서 이제 제대로 또 비판받는구나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윤핵관일까? 라는 저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어요. 정말 제대로 된 윤핵관이면 이준석 대표가 감히 저런 식으로 때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충청권을 기반으로 했다는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뭐 동향이라는 측면이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한 행동이라든가 이 정진석 의원에게 하는 행동을 비교해 보면은 저분은 내가 건드려도 되는 사람?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권을 준비하고 있는 정진석 의원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두 사람의 신경전이 고조될수록 당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자중론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지도부가 두 사람의 싸움을 중재하자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두 사람의 이 캐릭터만 봤을 때는 과연 지도부의 중재로 이것이 잦아질 수 있는 문제인 것인가? 글쎄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행사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그야말로 전당대회가 뭐 앞에 닥쳐 있다든지 아니면 또다시 어떤 선거가 있다든지 뭐 재보궐이라도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만약 도래했을 때 충분히 뭐 그런 어떤 이 싸움이라든지 공방이라는 것이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두 사람이 더 이것을 확대시킨다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건 공멸이거든요. 예. 저는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가 두 번이나 가출을 하거나 또 이 험한 어떤 그런 이 대척점에 섰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는지를 기억하시면 다시 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지금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를 한번 쭉 보면 충청권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들이 나와요. 정우택 의원도 사실 충청권의 상징 아닙니까? 정우택 의원은 혁신이 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인재 고문 같은 경우는 뭐 철부지다 하고 이준석 대표를 좀 비판하고 충청권 내에서도 이렇게 중진 의원들끼리 서로 편들어가는 어떤 과정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 이것을 더 확산시킬 어떤 명분이 사실은 없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이 계산은 이미 다 끝난 게 아니냐. 예. 윤석열 대표도 이것을 더 이끌어 나가기에는 이제 자기의 닥친 그런 국내 일정들이 또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원내대표가 나서기 시작하고 중재를 하겠다라는 건 이 정도에서 두 사람이 다시 우리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고 껴안고 뭐 다시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은 늘 그렇거든요. 뭐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그런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취임한 지 1년이 됐다고 합니다. 당 대표로서 1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반추를 해보자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대표의 존재감이 좋은 의미로든 그렇지 않은 의미로든 상당했다라고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선거를 두 차례나 이겼고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또 있었고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임기가 1년이 더 있는데 앞으로의 1년에 대한 좀 전망도 이 자리를 빌려 좀 듣고 싶은데요.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는 윤리 문제를 먼저 극복하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공천 과정을 본인이 생각하는 구성대로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세력을 만들어서 앞으로의 정치적 도모를 위한 하나의 길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정치를 보면은 기능적으로는 성공하고 정치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측면에서는 저는 실패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 흔히 하는 정치 제도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 절차적으로 민주주의를 행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취합한다는 하는 도덕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기능의 역할로서 정치적 지도자로의 자리는 내려놓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최근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고령으로 좀 지병을 꽤 오래 알아왔던 만큼 이번만에는 좀 형집행 정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사면 필요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좀 네. 분위기를 살피는 느낌입니다. 일단 작년 11월이었죠. 윤석열 후보였죠. 당시는 후보가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돼서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면 사면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네. 그 이후에도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사면은 일관된 어떤 입장을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도어스태핑에서 조금 다른 그런 그 입장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현 정부와 교감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형 집행정지는 사실상 검찰의 소관입니다. 지금 수원지검 안양지청,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안양지청에서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의료계의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네. 결정 여부를 지금 이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대통령은 권한으로서 사면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인데 일단 이 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건강이 굉장히 악화돼 있다라는 판단으로 형 집행 정지를 일단 통과가 된다면 사면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8.15라든지 기타 여론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모멘텀을 가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단계상 형 집행 정지가 먼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사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그건 추후에 여론의 어떤 추이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오늘 관련 발언이 좀 흥미롭습니다. 어제는 지금은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에 꽤 오래 수감 생활을 해왔다라는 쪽으로 그리고 좀 어제보다는 한 걸음, 두 걸음 이상 좀 진전된 의미의 발언을 해서 과연 어떤 속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자아내는데요. 저는 이종관 평론가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사면과 형 집행 정지는 아주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은 좀 심하다 예. 하신 것은 형 집행 정지는 가능하다. 그러나 사면은 다른 측면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이 정치적 이해가 별로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다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정치적 팬덤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권에서의 지지자도 제가 보기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계시는 핵심 측근들이 과거 친이명박계였던 사람들이 많을 뿐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지금 사면을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해 주는 게 정치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다만 이제 주위 분들이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것 정도는 내가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취지로 들리네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인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 검찰 편중 인선을 이어가면서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통화를 해서 더 이상 검사 출신을 쓸 자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국민의 자유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의 그런 인재풀의 한계 그리고 지금 집권 초기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촉박함 그리고 그분들이 다 그래도 검증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감시를 계속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무려 측근 13명의 검사가 요직에 임명돼서 사정, 인사, 정보, 사회 분야까지 통치하게 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들으신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논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당분간 검사 출신을 기용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전하면서 좀 애둘러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불만들을 잠재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당은 이 민심의 바로미터입니다.
겁니다. 여론의 흐름을 가장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당과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은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의 어떤 여론 동향이 사실상 이복현 금감원장의 임명이 저는 임계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 뭐랄까요, 어떤 자격이 안 된다, 이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적확한 인사였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의 13명 다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면 사실 적합하지 않은 사람 별로 없어요. 예. 그 어떤 자격, 그러니까 그간에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그간의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하지만 이것이 모아졌을 때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이거거든요. 동종교배. 즉 하나의 그 집단 속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만로만 거의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 조직이라는 건 사고의 틀이 같은 방향으로 거의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이나 내각이나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상호 견제하고 또 다른 의견들을 어떻게 토의하고 회의하고 하면서 창의성 있는 의견으로 수렴해 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개개인 하나하나가 검사로서 잘못했다, 이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의원이 하나의 어떤 집단으로서 형성이 되는 것은 우려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지금 당에서는 이게 더 이상 진전이 되면 안 되겠다, 이 정도에서 사실은 대통령실에도 워닝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또 말이 조금 다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그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고, 그 통화 과정에서 저기 들었지만 당분간 검사 출신 기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0-40분 정도 뒤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길에 필요하면 검사를 발탁해야죠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디서 이게 교통 정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좀 이 혼선이 어떻게 빚어진 건지. 글쎄요, 뭐 모르겠습니다. 권성동 대표가 본인의 희망을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권성동 대표도 이제 검찰 출신이잖아요. 권성동 대표가 저 정도 이야기했으면은 오죽 심하다고 느꼈겠습니까? 본인도.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더 하겠죠. 실제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재풀, 본인이 사람을 보는 시야라는 것이 검찰총장을 했던 시야로서만 보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좀 우려가 생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종교배는 유전병이 생깁니다. 유전병이 뭡니까? 살이 썩을 수도 있고 뼈가 썩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종교배를 해야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식물들도 잡종강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양한 것들이 섞여야지 발전한다고 하는 거죠.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양성이 원칙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 극단적으로 나가면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모든 부처 장관들도 군 장성들이 하던 그런 시대가 연상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빨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 특히 여당의 이야기라도 좀 귀를 열고 들으시고 협의를 하는 진짜 여당 내부의 협치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인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좀 주의 깊게 그리고 좀 문제의식을 갖고 봐야 될 것이 다수의 검사 출신 발탁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사가, 저도 아까 임계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만연한 건 정말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현재까지, 지금 이 시점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려고 한다면, 아까 뭐 교수님도 그것을 지적을 해서 비판적인 입장으로 말씀하시지만 저는 비판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장
6월 달에 출사표를 했어요. 작년 6월. 딱 1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보가 뭐였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났어요. 예. 근데 그렇게 만나더라도 몇 번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정치적 경랑으로 뛰어들었어요. 당에 합류를 하고. 경선 레이스에 또 시작이 경선 됐고요. 레이스의 시작. 그래서 경선 레이스의 시작이라는 건 곧 다시 얘기하면 일단 먼저 전문가 그룹보다 정치인 그룹이 더 급했어요. 그랬죠. 왜냐하면 당내 착근이 안 된 상태에서 당의 경선을 치러야 되니까. 그리고 그 경선 레이스에서 되자마자 대선이 치러지고 대선 되자마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재 풀, 그야말로 전문가 풀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플럼북이 아니라 아예 그런 어떤 인사 리스트가 존재하거든요. 이게 전임 정권이 어떤 진영의 정권이다 하더라도 아니,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자기들도 섀도우로 다 정해놓는 어떤 과정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던, 검찰에 평생 있었던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스스로 또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그냥 거의 치달았던 어떤 상황 속에서 네.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또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는 전임 정부에서 이렇게 했다든지 혹은 아직도 계속한다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건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더 이상 역행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제는 그게 모두 다 인사 때문이다. 이렇게 부메랑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화제 좀 돌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른바 강성 지지층, 팬덤 지지층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죠. 홍영표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비공개 의원총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발언이 그런 강성 지지자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의원들이 공격을 받고 정말 더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공격들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뭐 문자 폭탄을 한번 보십시오. 하루에 10,000개, 2,000개 받다 보면 네. 참 어떻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갈수록 이제 체계적으로 네.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조짐들이 보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책임 논란이 불거졌고요. 이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의 출마, 과연 당위성이 있느냐, 불가피했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면서 홍영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그야말로 문자 폭탄을 받았다라는, 그리고 많이 공개돼서 아실 테지만 홍영표 의원 사무실에 여러 가지 그런 항의성 그런 문구들을 보면서 또 다른 이 강성 지지층에 대한 얘기들이 민주당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렇죠. 오래된 이야기죠. 문재인 네. 대통령이 당대표하던 시절에도 있던 이야기고요. 근데 뭐 모멸감이라든가 또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좀 법적인 조치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지지층인지 당원인지 부분은 명확하게 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원은 국가로 치면 국민입니다. 네. 국민 중에 강성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배제하자. 우리 이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정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성이든 열성이든 그 사람들은 당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고요. 또 그 사람을 기반으로 해서 선거를 하고 또 당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현재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본인에게 조금 이제 불쾌감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을 완전히 뭐 잘라내자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저는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국민 탓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성적이 나쁘면은 학생들 탓하기 전에 교사가 스스로를 먼저 탓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정치인과 국민의 관계고 당의 지도자와 당원의 관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 구조가 당원들을 동원 조직으로만 생각을 하고 당원들에 대해서 교육의 기회라든가 훈련의 기회, 그다음에 또 늘 일상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민주주의적 통로를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당원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당내의 민주화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정당 내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늘 당원들과 호흡하고 그분들과 소통하고 그런 자세로 바뀐다면 저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런 강성 지지층에 대한 얘기들이 이런 논란들이 없습니다. 물론 뭐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해서 지난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분리돼 있는 그런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얘기와 함께 민주당의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도 아울러 여쭤보겠습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원 당규에 그게 차이가 있어요. 전당대회 룰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조사가 어느새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당대표를 뽑는데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된 건 사실 여론조사, 국민 일반 여론조사가 큰 힘이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일반 여론조사는 10%도 안 됩니다.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당원이에요, 거의. 대의원이 45%, 그다음에 권리당원이 40%입니다. 당원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의 저는 뭐 강성, 연성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잘못됐다고 예. 보고요. 지나친 거의 사생팬과 같은 뭐 훌리건이라고 요즘 좀 표현하는데 정치 훌리건이 등장하게 된 건 지금 민주당의 역사에 사실 계속 되풀이됐던 거예요. 자, 보시자고요. 이 권리당원이 어떤 이름이었냐면 처음에 개방형 시민당원제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된 게 2011년인데 그때 이게 왜 도입된지 아세요? 손학규 당시 의원이 당원들한테 굉장히 지지가 많았어요.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통합과 혁신, 그러니까 문성근 대표와 이해찬 대표가 통합을 하면서 예. 이 권리당원을 만든 거예요. 시민형 개방제. 거기서 10만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손학규 후보를 견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상황으로 보면 20만이 24만이 되고 70만이 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문재인 당대표를 만드는 때. 또 예. 권리당원을 더 많이 만들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저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 그 전에 이 권리당원제가 특정한 후보 때문에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너무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어쨌든 20만이 늘어났는데 그 20만은 특정 후보만 지금 지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게 누구나 다 내가 이 당에서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세력을 권리당원으로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만들 수 있다. 라는 식의 전례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예. 처음엔 좋은 뜻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2011년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역사를 보면 이렇게 그 전당대회에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평론가님 말씀이 나쁜 부분을 지적해서 비판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 잘못 이야기하면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든가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걸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민주주의의 참여 정치를 부정하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근본 원칙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정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해소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도 오늘 SNS에 지지자들을 향해서 좀 자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모멸감을 주고 의사표현을 억압하면 반감만 더 키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역시 이런 표현을 한 배경에도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깔려 이게 있겠죠. 이제 전형적으로 지도자의 자세로서 잘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당원들 훌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당원들과 자제시키고 소통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발성을 유도해가지고 국민들이 정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거고요. 네. 그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서로가 다시 같이 발전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를 가져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